오늘 용기 내어 사연 보내는 중호라고 합니다. 67살의 나이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어디든 털어놓고 싶었어요.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냥 죽은 듯이 살았어요. 정년퇴직하고 혼자 큰 집에서 살다 보니 빈 벽에 대고 말하는 날도 있었죠. 집안일은 개판이었고 밥도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 아들이 제안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옆에 집 지어 살게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요. 처음엔 고마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월세값 아끼려는 수작이었지만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뭐. 인부들이 집 짓는 동안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사진첩을 넘기다 아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뭔가 축축한 게 손등에 떨어졌어요. 울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한 달 후 아들 부부가 이사 왔어요. 그날 처음 며느리 서연이 준비한 식사를 먹었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앞으로 제가 매일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요. 31살의 꽃다운 나이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어요. 솔직히 처음엔 내 아들놈이 복도 더럽게 많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소주 한 잔 걸치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현관문 앞에 서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아버님, 걱정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 순간 술기운 때문인지 아내가 돌아간 후 처음으로 누군가 날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연이가 부축해주는데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살짝 달콤한 그런 향이요. 고마워, 서연아. 계단을 오르면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서연이가 날 잡으려다 같이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그 바람에 서연이가 제 무릎 위에 앉게 됐고 둘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서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려는 서연이가 제 허벅지를 스치는 순간 젊은 시절 아내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님. 얼굴이 빨개진 서연이를 보니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순간 깨달았죠. 난 내 며느리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뭐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나 싶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며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그녀의 체온과 향기를 떠올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던 그녀의 곡선이 자꾸만 생각났고 점점 더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됐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모니터 사이로 새어나오는 푸른빛 아래 저는 서연이를 생각하며 혼자 위안을 얻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마주친 서연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지만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굴었어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구부리는 그녀를 보니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은 그날도 일찍 출근했고 혼자 식사를 하는 저에게 서연이가 다가와 앉았어요. 아버님,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평범한 질문인데도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어요. 문득 그녀의 결혼 반지가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좀 도와줄래?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다락방에 올라가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사진, 옷, 액세서리. 서연이는 아내의 드레스를 꺼내 몸에 대보았어요. 예쁘네요. 아버님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우셨겠어요. 그 순간 옷장 위에서 커다란 상자가 떨어지려는 찰나 저는 반사적으로 서연이를 감싸 안았어요. 상자는 우리 옆으로 떨어졌지만 내 팔은 여전히 감싸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아요.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제 손이 그녀의 뒤로 올라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졌을 때 서연이는 몸을 떨었지만 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거 미친 짓인 거 알아. 제 입술이 그녀의 목에 닿았을 때 서연이는 작은 음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기 있어. 나 서류 놓고 왔어. 어디 있는지 봤어? 아들의 목소리에 우린 서둘러 떨어졌어요. 서연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 심장은 아직도 귓가에서 울렸어요. 저 내려가 볼게요. 서연이는 허둥지둥 다락방을 나갔어요. 그 순간 나는 이미 금지된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죠. 다락방에서의 그 사건 이후로 저와 서연이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지고 우연히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놀라곤 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날의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말로 터뜨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들 녀석의 고함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 뒤를 이었어요. 핸드폰에서 다 봤어. 내가 오늘도 그 여자랑 있었잖아. 쾅!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옷을 대충 걸치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쿵쿵대며 내려가더라고요. 창문으로 보니 아들 녀석이 차에 올라타 시벌거리며 출발하는 게 보였어요. 용기를 내서 서연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서연아, 괜찮니?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님,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줬죠.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떨림이 제 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들어와요. 뜨거운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해요. 서연이의 집으로 들어가니 깨진 화병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급히 쓰레받기를 찾아 청소해 주었죠. 서연이는 앉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또 늦게 들어온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사업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젠 핑계도 안 돼요. 다른 여자가 있어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말을 멈추고 서연이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어요. 내 아들인데도 그 녀석을 확 패주고 싶었죠. 내일 아침에 그 녀석한테 확실히 따져볼게. 서연이가 황급히 제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냥 아버님만 알고 계세요. 그녀의 손이 제 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제 거친 손을 감싸 안은 모습이 왜 그리 아름다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손을 뒤집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제 손가락을 끼워 넣었어요. 서연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아버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은 제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죠. 알아,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린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것에 닿았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짧지만 뜨거운 일이 끝나고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죠. 미안해. 이건 잘못된 거야. 급히 일어나 돌아서려는데 서연이가 제 소매를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다시 돌아서서 그녀를 끌어안았고 이번엔 더 깊고 열정적인 일을 나눴죠. 서연아, 이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만. 우리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우리는 소파에서 시작해 그녀의 침실로 옮겨갔어요. 침실 문을 닫는 순간 나이도 관계도 죄책감도 모두 문 밖에 두고 왔죠.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체온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죠. 아파? 아니요. 그냥 행복해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아침이 오기 전에 제 방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녀의 따뜻한 체온에 취해 자리를 뜨지 못했죠. 아내의 사진이 걸린 거실을 통과할 때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묘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이게 단순한 육체적 위로였는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날이 밝고 아들이 귀가했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식탁에서 서연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지난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아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서로의 품에 안겼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우리를 이끌었죠. 그녀가 요리하는 뒤에서, 그녀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 참지 못해 허리를. 아내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서연이는 정성껏 제사상을 준비했고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오지 않았죠. 제사를 지내는 내내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내의 영정 앞에서 며느리와 눈을 맞추는 게 너무 괴로웠죠. 제사가 끝나고 술에 취해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우리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서연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옆에 있을 때만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나 욕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어느 화창한 봄날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날은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아들은 일찍 나가고 서연이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녀가 냄비에 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 살짝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가 식탁에 국을 놓으려다 갑자기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연이의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제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오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데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정신없이 119에 전화했죠. 제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그녀의 몸을 안고 있었는데 그녀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원피스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몸이 제 품에서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공포로 손이 떨렸죠. 서연아,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뇌졸중 증상이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제 눈에 각인됐죠. 이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전화가 5번 넘게 울렸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문자를 보냈죠. 서연이가 쓰러졌다.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이다. 1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와 검사 결과를 설명했는데 뇌졸중이 맞다고 하더군요. 조기 발견이 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다리에 일시적인 마비가 올 수 있다고. 가족분이 병실 준비와 입원 수속을 밟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들 대신 모든 수속을 밟았어요. 그동안 서연이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4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음성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술을 마시고 있었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서연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빨리 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끝나면 갈게요. 뭐라고? 미팅? 자기 아내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무슨 미팅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와.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어머니처럼 될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죠. 괜찮아요. 아버지, 서연이는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언급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서연이를 향한 그의 무관심함이 더 충격적이었죠. 서연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그날 밤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였죠.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간호사들이 있어서 참았어요. 모든 간호사가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드디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떴죠. 아버님, 어디예요? 병원이야. 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녀가 물었죠. 우진이는요? 안 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제 며느리가,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아들이 그녀를 외면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죠.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 환자의 시아버지인데 오늘 밤 함께 있어도 될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밤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죠. 새벽녘, 무언가 제 손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서연이가 깨어 있었고 제 손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고마워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죠. 놀랍게도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어요. 옆에 여자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낯빛이 창백했어요. 그녀의 명찰에는 김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즉시 알아차렸죠.
이 여자가 아들의 바람 상대였던 거예요. 서연이도 알아챘는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뭐가요? 그냥 친구 데려온 건데. 친구? 네 아내가 환자실에 있는데 친구를 데려와? 그 여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너 괜찮아? 서연이는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웠어요. 아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죠. 밖에서 얘기하자. 복도로 나와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정말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어른이 되세요. 남녀 관계는 복잡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때렸어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너 지금 네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야말로 서연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네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서연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알아요. 내가 눈이 없는 줄 알아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건가? 말문이 막혔어요. 나 그냥 서연이가 걱정돼서. 됐어요. 아버지도 외롭고 서연이도 외로운 거 이해해요. 근데 저한테 뭐라 하지는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그 간호사와 함께 병원을 떠났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죠.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병실로 돌아가니 서연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밀어냈어요. 아버님, 안 돼요. 이제 정말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것 같은 충격과 수치심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난 널 사랑해.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서연이의 눈이 커졌죠. 아버님, 사랑해, 서연아. 내가 누구의 아내든 내가 누군지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제 품으로 안겼죠. 그녀의 몸은 약했지만 그 품은 너무도 따뜻했어요. 저도 아버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죠.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급히 떨어졌고 의사는 서연이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 후 저에게 말했죠. 환자분은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가족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서연이의 재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그녀를 휠체어에 태워 재활실로 데려갔고 때로는 제가 직접 그녀의 다리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죠. 그녀의 부드러운 다리를 만질 때마다 욕망이 일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활 중에 서연이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서연아, 의사 선생님, 빨리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서연이는 다시 검사실로 실려갔어요. 결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죠. 뇌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연이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어요. 6시간의 긴 수술. 그 시간 동안 저는 기도했어요. 아내가 돌아간 후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간절히 빌었죠. 제발 그녀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서연이는 2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제 손은 그녀의 손을 떠나지 않았죠. 아들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 서연이가 마침내 눈을 떴어요. 그녀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죠. 아버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아버님, 그에겐 아무 감정 없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서연이가 퇴원한 날, 우리 집 거실에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들은 이혼 서류를 한 다발 들고 와서 테이블에 내던졌죠. 이것 좀 봐. 아버지도 같이. 이혼 서류야. 위자료도 없어. 서명해. 서연이는 담담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그래, 서명할게. 하지만 내 통장 돈은 건드리지 마. 내가 번 돈이야. 아들이 비웃었어요. 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썼는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이 제게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지,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내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이혼할 때는 갑자기 우리 부부 문제야?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그럼 뭐 어쩔 건데? 아버지는 우리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인생이나 신경 쓰세요. 하긴 이미 본인 인생을 너무 열심히 즐기고 계시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은 서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내보였어요. 이게 뭐죠? 아버지? 설명 좀 해보세요. 화면에는 제가 병원에서 서연이의 이마에 뽀뽀하는 장면 등등 은밀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너 우리를 미행했어? 미행은 무슨 간호사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며느리랑 불륜이라니 참 가관이네요. 서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어요. 불륜? 내가 다른 여자랑 몇 년째 관계 유지하면서 불륜이라고 말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중잣대야? 아들은 서연이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죠. 서연이한테 손대지 마. 아들이라도 용서 못해. 이제 아버지는 며느리 편이군요. 어머니 생각은 안 나나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내 앞으로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어. 내가 감히 그분을 입에 담지 마. 나 역시 아버님과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하지만 아버님은 나를 정말 사람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는 날 그저 살림하는 기계 정도로만 봤지. 아들이 차갑게 웃었어요. 역시 아버지처럼 위선자네. 뭐, 둘이 잘 살아봐.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아들 와이프 뺏은 시아버지라고 할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소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서연이가 그런 소문으로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죠. 이 바보 같은 놈아,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서연이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제 됐지? 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아버님과 나 사이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아들은 서류를 낚아채더니 비웃으며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이와 저는 거실에 남겨졌어요. 그녀는 서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서연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끝난 거죠. 비록 불행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긴 시간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가 갑자기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이혼은 내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거예요.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장벽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죠. 이제 어떻게 할래?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먼저 제대로 된 술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제 집 테라스에서 전통주를 마셨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있어요. 서연이가 문득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좋아요.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버님 아내를 대체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녀가 아내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죠.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서연이의 뺨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가 제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죠. 아버님, 아니, 중호 씨,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편한 대로 불러. 그럼, 중호 씨, 내가 회복되면 같이 여행 가요. 우리만의 신혼여행 같은 거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했죠. 어디든 너와 함께라면 좋아. 술 기운이 점점 오르며 우리는 대담해졌어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함으로 가득했죠. 중호 씨, 나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원해요? 더 원하지. 그녀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죠. 그저 순수한 사랑만이 있었어요. 서연이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죠. 여기서요? 테라스에서?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서연이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왜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이런 짜릿함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마치 여신 같았죠. 서연아, 너무 아름다워. 아, 중호 씨, 사랑해요. 그녀의 고백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함께 별을 보는 것 같았죠. 아직 숨을 고르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졌어요. 비였어요. 따뜻한 봄비가 우리의 몸을 적셨죠. 아, 비다. 서연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내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함께 웃었죠. 옷을 급히 주워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런, 감기 걸리겠어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에 닿았어요. 아내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연이도 그 시선을 따라가더니 그녀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 왔어요, 어머님. 앞으로 중호 씨 잘 챙기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이가 제 얼굴을 닦아주었죠. 울지 마요. 이제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한 후 옷을 대충 껴입었어요. 누구지? 설마 아들이? 문을 열자 동네 이웃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이고, 중호 씨, 혹시 내일 마살 나가는 길에 우리 손주 학원비 좀 전해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우리의 젖은 머리와 대충 걸친 옷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바라보며 물었죠. 아이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이 아가씨는 누구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그때 서연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서연이에요. 중호 씨, 여자친구예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고, 중호 씨가 여자친구를 만들었구먼. 잘 됐네. 잘 됐어.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 아가씨, 우리 중호 씨 잘 부탁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머니, 제가 평생 챙겨드릴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잠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새벽에 헤어질 필요도 없었죠.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한 커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 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이가 항상 저를 위해 해온 일을 이제는 제가 그녀를 위해 하고 싶었어요. 냉장고를 뒤지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얘기 좀 해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내 아들이니까요. 그래. 언제 만날까? 오늘 점심에 근처 식당에서 봐요. 식당에 도착하자 아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아버지, 어제는 제가 좀 심했어요. 미안해요. 의외의 사과에 놀랐어요. 괜찮아. 내가 화날 만도 해. 아버지, 솔직히 서연이랑 그런 사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충격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해요. 서연이는 좋은 여자예요.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제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니 그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고맙다. 아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서연이 정말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못한 거 아버지가 다 해줘요. 당연하지. 점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아들이 우리를 인정해줬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행이에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죠. 서연아, 제주도 가자. 내가 원했던 여행. 함께 가자. 그녀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밝게 웃었어요. 정말요? 언제요? 내일이라도, 당장. 서연이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사랑해요, 중호 씨. 나도 사랑해, 서연아. 저희의 금지된 봄은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에요. 이 사랑이 금기를 넘어 진정한 봄을 맞이한 것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24살에 결혼해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올해 나이 33살 주부입니다. 아니, 지금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미망인입니다. 속된 말로 과부라고들 하죠. 시집 와서 처음에는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어요. 근데 결혼 2년 차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5년 넘게 홀로 지내셨는데 4년 전 제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남편이 혼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아도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며느리가 좋다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도 싸웠지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저희 남편이 둘째였고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곧장 대기업에 취직해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일로 남편과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을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모든 다른 거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자기 부탁 좀 들어달라고. 울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쟁이여서 매일 사고만 치고 다녔는데 아버님께서 매번 뒷 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치일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을 밀쳐내고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버님이 가끔 오른쪽 어깨가 쑤시고 아파하신대요. 그리고 며칠 전 남편이 시댁 근처로 외근을 나갔다가 잠시 집에 들렸는데 시아버지가 글쎄 저녁으로 햇반이랑 컵라면을 먹고 있더랍니다. 아니, 아무리 혼자 지내셔도 그렇지 배달이라도 시켜 드시지 왜 궁상맞게 햇반을 드시고 계시냐 했더니 매일같이 혼자서 밥 먹는데 무슨 입맛이 있겠냐며 그랬다네요. 그 모습이 저희 남편이 보기엔 그렇게 안쓰러워 보였답니다.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저희 남편이 막내라고 유달리 이뻐해 주셨고 사고를 그렇게 치고 다녀도 크게 화 한 번 안 내셨다네요. 그때 저희 아버님 연세가 58살이었고 남편은 32살이었고요. 아버님의 직업은 오래된 주택을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되팔거나 허물고 원룸 건물이나 일반 주택 등 지어서 파는 일을 하시는데 결혼 후 10년 넘게 막노동을 하시며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시다가 지인분이 돈을 투자해 주셔서 본인이 직접 집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지만 대학가에 원룸을 2채 가지고 계셔서 임대 수익으로만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제 애도 키워야 하고 갈수록 돈 들어갈 때도 많아질 텐데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서 애도 봐주신다고 하고 모든 생활비도 전적으로 부담해 주신다고 하던데 전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400 조금 넘게 벌어왔어요. 각종 보험에 공과금, 아파트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까지 남편 월급만으론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애까지 태어났으니 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속물처럼 보이시겠지만 남편의 제안이 솔깃해지더군요. 결국 3년 전부터 시댁에 들어가 시아버지, 저희 부부 그리고 태어난 지 돌 지난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죠. 시댁에 들어와 2년 정도 정붙이며 한 집에서 살다 보니 끈끈한 가족의 같은 것도 생겨난 것 같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버님이 다가와서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시기도 하고 우리 며느리 오늘따라 너무 이쁘게 차려입었네 라고 외모 칭찬을 해주실 만큼 시아버지와 격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너무 격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어쨌든 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자상하시고 개방적이신 시아버지이시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평소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뇌출혈로 이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평소 성격이 예민하던 남편은 매일 집에 와서 하는 말.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 아프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 당장 그만둘 것을 권유했지만 남편은 당장은 안 되고 당분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마지막으로 보는 생전의 남편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쯤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사망했다고. 그 말을 듣고 에이 장난 전화일 거야 하며 몇 초간 멍 때리다가 아닐 거라 믿으며 병원을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사망한 게 맞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병원에 송치됐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답니다. 그때 심정은 말로 다 못할 정도로 괴로웠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충격에 몇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지냈었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괜찮냐? 아픈 데는 없냐?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 마음 가지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아직 한창 나이니 언제든지 새 출발해도 된다. 혹시라도 남자 만나 재혼하게 되면 혼수 비용은 시아버지가 다 해주겠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냐며 언제든지 나가라. 붙잡지 않으마란 소리가 그때는 왜 그렇게 섭섭하고 서럽게 들리던지 시아버지를 부여잡고 엉엉 울었어요. 아빠 없이 젖먹이 어린애를 혼자 어떻게 키울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시아버지께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시댁에서 지내고 싶다고 해서 호라비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게 되었죠.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아버님과 함께 다니고 애 때문에 밖에 함부로 나 다닐 수 없으니 신작 영화가 나올 때마다 아버님과 IPTV로 다운받아 함께 보고 또 아버님께서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들도 손수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어느새 남편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아버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심지어 행복하단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를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요. 호라비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가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남녀로서의 선을 조금씩 넘게 되었어요. 얼마 전 시아버지가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 이틀 동안을 꼬박 몸져 누워만 계셔서 옆에서 제가 병간호를 해드렸는데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면서 수백만 원 하는 명품백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너무 사랑스럽고 이뻤다고. 제가 자꾸 여자로 보여서 너무 참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날 맥주 한잔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갑자기 불쌍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위기 탓이었을까요? 엉겹결에 아버님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미워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앞이 깜깜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부부인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신혼 때 같단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편으론 잘못된 관계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 건지 고민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를 아이 돌 지나고 사고로 잃고 현재 장모님이랑 아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의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은 집안에 돈이 많으셨고 장모님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이 사시는 곳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장모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인어른이 자꾸 만나자며 다가오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장모님 부모님을 찾아가 빚 해결해 줄 테니 따님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 아내를 출산하셨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술, 담배를 엄청 하셨었는데 정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살면서 장인어른에 대한 원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 아빠니 먼저 떠나보낸 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그늘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나 경제적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없이 살아서 원치 않는 혼인을 한 장모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셨어요. 기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여서 그런지 아내도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장모님 혼자 계시니 저랑 같이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장모님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돌잔치도 끝내고 그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아내를 사고로 잃고 장모님도 저도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원래 지내던 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했던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마침 회사에서 다른 지역에 지점 하나를 더 낸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문에 장모님이랑 함께 지내기로 해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봐줬어요.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장모님도 저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장모님이랑 지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랑 장모님이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죠.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술을 먹었는데 조금 과하게 먹은 날이었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아내가 더 그리운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안 주무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장모님, 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박서방 왔어? 에휴, 나도 참 죽책맞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쉬어.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장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 윤경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저 진짜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맨날 술독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윤지도 제대로 못 돌봤을 거고요.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윤경이 엄마, 윤지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뭐가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장모님이랑 한참을 얘기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도 장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여자로, 장모님은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아이도 있고 결혼한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젊고 아내 닮은 장모님이니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애써 서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니 힘들 수밖에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윤경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추기 힘들어요. 박서방, 장모님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윤지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윤경이도 바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남아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르는 호칭도 바꿨어요.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닌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힘들었던 삶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동안 눌러왔던 걸 풀어내듯 밤이 되면 돌변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장인어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겠죠.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된 탓에 얼마나 욕구가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니 그 욕구가 표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밤마다 돌변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밤마다 뜨거워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뽀뽀를 하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에 일찍 잠을 재우고 있어요.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빠른 유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만 다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제가 평일 연차를 내고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컸을 때 혹시나 우리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되네요. 평생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한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커가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딸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의 큰 욕심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익명으로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글쎄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냥 고민녀라고 불러주세요. 제 이야기는 20년 전 23 꽃다운 나이에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예술학교를 갓 졸업하고 배우 지망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디션은 번번이 떨어지고 아르바이트와 연기 연습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만둘까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따라간 자선 행사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자 지금 제 모든 고민의 시작점인 강인호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돌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후원자 중 한 명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인호 씨는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의 재력과 지적인 매력에 끌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함과 진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는 제 꿈을 응원해줬고 제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6개월 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 위반이나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인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결혼 후 저는 배우의 꿈을 접고 인호 씨와 그의 아들 지훈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당시 7살이었는데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자란 탓인지 어딘가 어두운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새엄마인 저를 낯설어하고 경계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죠. 저는 나름대로 지훈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하지만 지훈이는 늘 저에게 벽을 치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지훈이의 그 날카로운 외침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이에게는 그저 엄마 자리를 빼앗은 여자, 낯선 타인일 뿐이라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인호 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남편이자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을 잃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된 지훈이와 저, 이렇게 둘만 남겨졌습니다. 인호 씨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여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소름 끼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과연 뭘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그의 회사 지분과 재산을 상속받아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인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지훈이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으려 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할수록 더욱 날카로운 가시를 세웠고 때로는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꺼져. 아줌마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지훈이의 차가운 말들은 제 심장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물론 그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빠를 잃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깊은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뭘까? 엄마도 아줌마도 아닌 존재. 밤마다 지훈이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흐느낌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훈이에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불안하고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저를 짓눌렀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 건 순전히 지훈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벽을 느꼈고 지훈이에게는 저보다 더 나은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지훈이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상담 치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따로 상담을 받으며 아이를 대하는 법,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굴었고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적처럼 지훈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제 눈을 마주치고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으며 가끔은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피곤하면 일찍 주무셔. 담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찬사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의 변화는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저는 지훈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느덧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지훈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밤늦도록 공부하는 지훈이 옆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리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지훈이는 제게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살아있는 이유이자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은 지훈이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졌고
저는 그렇게 지훈이를 통해 제 존재의 이유를 찾아갔습니다. 지훈이가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자 오랜만에 찾아온 정막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 삶의 중심은 온통 지훈이었기에 갑자기 늘어난 여유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지훈이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지막 칸은 잠겨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지훈이가 급하게 짐을 챙기느라 미처 잠그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걸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 저는 서랍 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족 표지의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봐도 되는 걸까? 망설임도 잠시. 저는 결국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지훈이의 솔직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일상, 학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 등장하는 그녀라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녀를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사람, 차가운 얼굴 뒤에 따뜻함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모하는 여자아이가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저를 암시하는 듯한 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차려준 아침 식사는 정말 맛있었다. 그녀의 정성이 느껴져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항상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언젠가는 그녀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저 어린 아이로만 생각할까 봐 두렵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지훈이의 일기는 온통 그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그녀는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지훈이는 저를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한참 동안 일기장을 든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훈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줌마는 왜 항상 슬픈 눈을 하고 있어? 그동안 저는 지훈이를 위로하고 보듬어야 할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제 마음속 상처를 알아채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저보다 더 성숙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단순히 아빠의 부재를 채워주기 위해 제가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훈이는 저만큼이나 상처받고 외로운 아이였고 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이의 생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읽은 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훈이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어떤 존재일까? 저는 지훈이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아무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어색하게 굴었다가 지훈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다정한 엄마 역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생일인데 뭐하니? 글쎄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가려나?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사실 저는 지훈이가 어떤 대답을 할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훈이가 생일 때 집에 와서 같이 생일 파티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근데 아줌마, 내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지훈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 속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말일까요? 아냐, 괜찮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아줌마도 심심하면 친구분들이랑 약속 잡아.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훈이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결심했어. 지훈이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온다면,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나에게 오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땐 나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거야. 저는 마치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기적처럼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일인데 왜 여기 있어?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친구들은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아줌마가 보고 싶다면서?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하고 미역국을 끓이며 최선을 다해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쁜 그릇을 꺼내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훈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마워, 아줌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지훈이에게 선물은 안방에 준비해뒀어. 30분 후에 들어와.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지훈이가 제 마음을 알고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물이 정말 아줌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훈이를 의무감으로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너 일기장 봐버렸어. 그동안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일찍 말했으면 엄마가 너를 더 빨리 도울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 온 연인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아줌마 사랑해 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끝까지 엄마라는 말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 내 엄마가 아니다. 너만의 여자가 되고 싶다. 물론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지훈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는 홀로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감정에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지훈이를 향한 제 사랑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중반 여자예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헤어지고 매일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이고 전 남친은 군 제대 후 복학해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제대까지 기다려줬더니 학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껏 지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 옆에서 기다려준 거는 난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파릇파릇한 여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나다니 너무 열이 받았어요. 진짜 뭐 저딴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자주 면회 가고 택배로 먹을 거며 부대원들 것까지 챙겨서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돌아오는 건 꽃신이 아니라 헌신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 후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그놈 욕을 엄청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그만 마셔. 그러다 속 버린다 진짜. 그냥 좋게 생각해. 간만에 솔로 됐는데 그냥 여태 못했던 거 하면서 즐기면 되지. 그딴 모지리 같은 놈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 마. 아니, 진짜 열받잖아. 어? 내가 군대까지 다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진짜 남자들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횟가닥 돌아가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제 군 제대했겠다. 지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지. 거기다가 어린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갈 수 있어? 그놈 여친 없다고 하고 다녔다면서 그냥 인간 자체가 글러먹은 놈이었던 거야. 아, 진짜 열받아. 진짜 재수없어. 내가 그동안 그놈 때문에 못했던 거 진짜 실컷 하면서 산다. 그래, 그래. 오늘까지만 술 진탕 마시고 이제 그만 슬퍼해. 이러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즐겨야지. 나 제일 먼저 타투할 거야. 타투하고 싶은 거 그놈이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할 거야. 요즘 남녀 할 거 없이 타투를 패션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그냥 좋은 문구 레터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남친이 그런 걸 왜 하냐고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간섭할 남자친구도 없겠다. 이때 해야지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뻗은 다음날 일어나서 타투샵을 알아봤어요. 마음먹은 김에 빨리 하고 싶어서 최대한 예약이 빨리 되는 곳으로 알아봤습니다. 후기도 좋고 타투이스트가 잘생겼다는 곳이 눈에 보여서 예약 문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레터링 문구로 타투 예약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바쁜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일자는 수요일 마감 시간 예약이 하나 캔슬돼서 가능하고요. 수요일 제외하고는 빠르면 3주 뒤에 가능합니다. 저 수요일 마감 시간으로 할게요. 예약해 주세요. 타투를 하라는 신의 뜻인지 마침 딱 모레 날짜에 자리가 나서 예약을 했습니다. 너무 두근거렸어요. 계속해서 후기를 찾아보면서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이쁘게 나올까? 여러 걱정을 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수요일이 돼서 퇴근을 하고 예약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한테 하고 싶은 문구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의 필체로 해야 잘 어울릴지 얘기를 나누고 결정하고 타투를 받으러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직 이전 손님이 타투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10분쯤 뒤에 끝이 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전에 고객님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딱 보는 순간 왜 후기가 좋은 거는 둘째치고 잘생긴 타투이스트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떡 벌어진 어깨하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흘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상담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문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타투 위치랑 필체 등을 상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누워서 타투를 받았어요. 저는 가슴 및 갈비뼈 쪽에 타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픈 부위라고는 하는데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곳에 하고 싶었어요. 후회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안 보이는 부위에 하면 크게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쪽 속옷을 벗고 테이프 같은 걸 가슴에 붙이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를 즐겨라 문구를 영어로 새겼어요. 타투할 위치에 전사를 찍고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어찌되었든 남자 앞에서 그러고 누워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흥분되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누워있고 그 남자는 섹시한 팔뚝으로 저에게 가까이 와서 갈비뼈 쪽에 작업을 해주니 심장이 떨렸어요. 정적 속에서 타투하는 소리랑 저와 그 남자가 침 삼키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작업이 끝났고 마무리로 알로에 젤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진정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알로에 젤을 닦아주면서 보호 필름을 붙여주는데 그 남자의 단단해진 그곳을 봤습니다. 저도 타투를 받으면서 굉장히 묘하게 흥분이 되었는데 이 남자도 그랬나 봐요. 저는 많은 고객들을 받으니까 그런 거에 되게 감흥 없이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도발을 했어요. 이 남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혹시 매번 여자들 이렇게 해줄 때마다 그렇게 단단해지세요? 네? 아니요. 아, 죄송해요. 원래 안 이러는데, 근데 왜 그렇게 단단해지셨지? 죄송해요. 너무 불쾌하시죠? 제가 원래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고객님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 손님이죠. 여기 올 사람 없죠? 네, 마지막이에요. 올 사람도 없고요. 저 되게 시간 많은데. 그리고 저도 사장님 마음에 들거든요. 올라올래요? 그 남자를 엄청나게 도발했어요.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그 남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키스를 했습니다. 그 남자도 키스를 하면서 베드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베드 위에서 하니 굉장히 색다르고 조심스러웠어요.
저 또 놀러 와도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타투 관련 주의사항을 듣고 연락을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종종 샵으로 놀러 갔고, 우리는 샵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전 남친 때문에 힘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커플 타투도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남친 덕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맙네요. 전 남친 놈은 신입생 여자한테 얼마 안 가 차였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야 복학생이 군 제대도 했겠다, 뭔가 든든해 보였겠지만 젊은 남자애들도 수두룩한데 늙은이 복학생이 계속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놈 못생겼거든요. 차였다는 소리를 듣고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가듯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